자, 과거와 현재가 아주 흥미롭게 충돌하는 지점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한국 근대미술의 잊힌 조각들을 아주 생생하게 맞춰낸 기록이죠. 살롱드 경성2에 대한 해설입니다. 요즘 미술관 가보시면 혹시 이런 궁금증 안 드셨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젊은 관람객들이 저 오래된 근대 그림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는 걸까 하고요. 2021년에 이건희 컬렉션이 공개된 이후로 그야말로 전시장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옛날 감성을 돋는 복고 열풍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교과서 속에 딱딱하게 갇혀있던 이름들 속에서 지금의 나와 맞닿아 있는 어떤 깊은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원전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본질인데요. 이건 무슨 연도 달달 외워야 하는 그런 지루한 미술사 교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잊혔던 과거의 시간하고 우리의 현재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어주는 일종의 거대한 기억의 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예술의 생명을 불어넣은 기록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술이라도요, 누군가 그걸 기록해주지 않으면 결국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 오세창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단순한 화가라기보다는요, 우리 예술의 든든한 기반을 세운 설계자이자 정말 헌신적인 기록자였어요. 서양의 르네상스 미술을 기록한 조르조 바사리가 있었다면 우리 조선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뻔했던 화가들의 삶을 하나하나 악착같이 복원해낸 오세창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하신 일을 단계별로 보면 정말 대단해요. 단순히 이름만 쓱 적어둔 게 아니거든요. 문화재 지키려고 애쓰던 청년 전용필에게 간송이라는 호를 지어주면서 길을 쫙 열어줬고요. 나중에 거장이 되는 김환기 부부한테는 직접 작품을 선물하면서 엄청난 영감을 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술이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로 바통을 탁 터치할 수 있게 그 문화의 뼈대 자체를 직접 구축하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인 상실과 경계의 풍경들로 가볼까요? 근대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왔을 때 이 예술가들이 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개인적인 시련들, 그리고 그 내면의 풍경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고이동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되 나를 잃지 않는 것. 아, 정말 묵직하죠. 그 당시 근대라는 건 낡은 것하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든 끊임없이 섞어내야 하는 아주 거친 투쟁의 과정이었거든요. 조각가 김종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양의 추사서예하고 서양 세잔의 구조가 결국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그 두 세계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까요. 이렇게 막 세상이 급변하는데 예술가들의 대응 방식은 또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뉩니다. 변관식처럼 평생을 전국으로 따돌면서 자기 삶의 궤적을 캔버스에 꾹꾹 눌러 담은 작가가 있는가 하면요. 정반대로 전영림처럼 통영의 작은 방에 완전히 고립된 채로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크고 넓은 세계를 그려낸 작가도 있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린 풍경을 그냥 흔한 자연관찰쯤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윤중식 화백이 전쟁통에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상실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도 잃고 고향도 잃고 예전의 삶까지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에 나오는 붉은 석양이나 강물은요,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비극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절대 건널 수 없는 압도적인 거리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윤화백이 그림 속에 유독 새를 그렇게 많이 그려 넣은 겁니다. 인간인 자기는 저 잔인한 경계선에 딱 가로막혀서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없는데 하늘을 나는 새는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알고 다시 그림을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디테일이죠. 이어서 세 번째 장, 고통을 생명력으로 바꾸다입니다. 이 근대의 예술가들은 단순히 자기가 아프고 힘들다는 걸 기록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아주 강력하고 활기찬 무언가로 적극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천경자 화백의 그림의 단골로 등장하는 뱀을 한번 보실까요? 보통 뱀 하면 징그럽고 무서운 공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녀에게 이 뱀은요, 극심한 삶의 시련 속에서
자기 자신을 꼿꼿이 지키기 위해 머리에 쓴 일종의 왕관이었습니다. 개인의 그 처절한 고통을 피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그려내니까 그게 오히려 수많은 대중들의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해방시켜주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남관 화백의 여정을 쭉 따라가 봐도요, 예술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는지 그 빛의 변화로 확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 파리에서 겪었던 처절한 절망의 시기에는 캔버스가 거의 새카만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서 서서히 색채가 배어나오더니 마침내 그 허물어진 유적지에 눈부신 태양빛이 쫙 쏟아지는 순간을 그려냅니다. 작가의 내면이 상처를 딛고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응노 화백이 겪은 상실은 또 어떻고요? 정말 상상을 추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기 분신 같던 수많은 스케치북, 그리고 고향. 심지어 동백림 사건이라는 아주 끔찍한 정치적 억압까지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붓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응노 화백이 나는 파리에 싸우러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무슨 이념이나 정치적 대립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살아남기 위한 자기 자신의 예술적 생존을 건 투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독하고 치열했던 투쟁은 결국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엉켜서 평화를 향해 걸어나가는 그의 거대한 걸작, 군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술입니다. 그 치열했던 과거의 작품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철학적 울림을 주는지 한번 짚어보죠. 윤영근 화백의 그림을 보면 이 거대한 기둥들 사이에 텅 빈 공간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한국 근대미술에서 이 비어 있다는 건요, 무언가가 모자라거나 빠져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을 뜻하는 푸른색과 땅을 뜻하는 암갈색,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끝없는 가능성을 향해 활짝 열린 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조각가 김종영이 남긴 예술은 사랑의 가공이다라는 이 아름다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대상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는 그런 애정어린 노력이 없다면 예술은 절대 살아남아서 우리한테 가닿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술은 어느 한 시대에서 딱 멈추고 완성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릴레이 경주랑 똑같아요. 한 예술가의 피 터지는 고군분투로 탄생하면 누군가 그걸 헌신적으로 기록해주고요. 또 그게 패션이나 영화, 무용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번역돼서 마침내 겹겹의 시간을 뚫고 지금 우리 곁에 딱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미술관에 갔을 때 여러분이 이름도 잘 모르는 어느 화가의 낡은 캔버스 앞에서 우두커니 발걸음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있죠.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이 이 기나긴 역사적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되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결국 살아남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성공하고 화려하게 완성된 것들만 남길 건지, 아니면 비록 무너지고 실패했더라도 끝내 다음 세대와 이어지려고 발버둥 쳤던 그 흔적들까지 전부 끌어안고 갈 건지. 오늘 만나본 근대 예술가들이 캔버스 위로 던져놓은 이 묵직한 질문에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보고 대답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